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에게 정말 꿈 같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너무 꿈 같아서 하루에도 볼을 몇 번이고 꼬집고 또 꼬집어 본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즐기면서 살라고 좋겠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괜히 의시되는 것 같고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이 되어서이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아직 일을 손에 놓고 싶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미국에 사는 저희 딸에게 약속한 것도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저의 이야기를 여기저기 말하고 싶다가도 조심스럽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평소 너무 즐겨 듣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60대 중반의 여자가 그럴 수 있나 하시겠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저의 부모님은 오빠들 건사하느라 바쁘셨거든요. 조부모님까지 계셨으니 더 정신이 없으셨겠죠. 그런 집에서 저는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일 큰 오빠와는 20살 차이가 났죠. 원래는 낳지 않으려던 자식이었던 저는 온 가족에게 관심받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태어나던 해에 큰오빠가 결혼을 하시며 저와 1살 차이로 조카가 태어났거든요. 한창 젖을 물고 엄마 등에 매달려 있던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1살 차이 조카는 오빠 부부를 따라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자연히 조카와 저는 환경이 다르게 자랐고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불만을 키우며 자랐습니다. 넷째였던 언니는 저보다 10살이 많았는데 저를 거의 업어 키웠지만 힘들다고 구박도 많이 했고요. 첫째 오빠부터 셋째 오빠는 저와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제가 기억이 있기 시작할 때부터는 타지 생활을 했기에 말만 오빠지 정이 들 새도 없었습니다. 다섯째 오빠는 저를 미워했습니다. 나오지 말아야 할 계집애가 튀어나와 부모님 고생시킨다고요. 그나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챙겨준 건 막내 오빠인 여섯째 오빠였죠. 저와 막내 오빠는 4살 차이가 났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니를 대신해 재혼을 하신 할머니가 들어오셨을 때 태어난 아이라 오빠는 형제들 중에서도 유난히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끼고 재우면서 돌봐 저에게 몰래 간식을 내밀며 주기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빠는 간식을 주면서 먹어. 나는 어젯밤에 먹었어. 먹고 키 좀 커라. 라며 웃었는데 그 얼굴이 유일하게 저를 향해 웃어주는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께는 효자셨지만 자식에게는 곁을 잘 내주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엄마는 매일 일을 하느라 바빠 얼굴 보기도 어려웠죠. 그나마 제가 일을 도울 수 있는 나이가 돼서야 엄마를 마주볼 수가 있었고요. 언니는 이미 집안일의 많은 부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까지 돌봐야 하니 저를 짐처럼 여기더군요. 그때는 그게 참 야속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도 어려서 힘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가까이 지내지는 않지만요. 오빠들은 중학교에 가면서부터 시내에 나가 살았습니다. 소위 유학이죠. 시골에서 학교 다니기가 힘드니 시내 학교 근처에 방을 잡아주고 살게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미 결혼을 하고 밥벌이를 했던 셋째 오빠까지는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오빠는 군대에 다녀오자마자 우체국에 취직을 하셨고, 둘째 오빠는 전파사를 차렸고, 셋째 오빠는 동사무소에 다니는 중이었거든요. 게다가 어찌나 효자들인지 부모님과 할아버지를 뵈러 집에 한 달에 한 번은 2손 가득 뭘 사서는 오곤 했습니다. 할머니와는 좀 어색해 했는데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재혼하실 때 오빠들은 이미 너무 큰 탓이었을 겁니다. 가끔 제 물건도 사다 주면 저는 그저 고개를 꾸벅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조카들이 입은 옷과 신은 신발에 비해 턱없이 초라했지만 제게는 그것도 감지덕지였으니까요. 넷째 언니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물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 저처럼 초등학교만 다녔을 겁니다. 가끔 오빠들이 다녀가고 나면 나도 학교 보내줘 라며 울고는 했거든요. 시내에 나가 있는 다섯째 오빠와 여섯째 오빠와 같이 지내면 된다면서요. 엄마는 그런 언니에게
너까지 가면 농사는 누가 다 하고 막내 밥은 누가 챙기냐? 학비는 뭐 거저나? 글만 쓸 줄 알면 되지. 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를 모르셨거든요. 아버지도 학교는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저 동네에서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쳐 주시던 분이 계셔서 한자와 한글까지 배웠다고 하셨죠.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되게 똑똑하다고 하셨는데 틈이 나면 책을 보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는 아침마다 학교에 가는 저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너는 좋겠다. 잠시라도 갈 데가 있어서. 라며 한숨을 쉬고는 했죠. 그런데 그 말을 제게만 했지 조카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조카와 저는 고작 1살 차이였는데 걔는 학교 다니는 게 당연했고 저는 특별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좀 오래 누워서 대소변을 다 받아냈는데 그 뒤치다거리까지 엄마가 다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할머니는 아버지 보실 때만 하는 척을 하시고 엄마가 다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할아버지는 조금만 불편해도 이라고 헛기침을 하시며 힘들게 하시더니 저녁 먹고 상 치우는데 숨을 거두셨더라고요. 엄마는 설거지라도 다 하고 가시지 가시는 것도 못 봤네 라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우셨지만 저는 봤습니다. 우는 소리를 내며 주변을 살피던 그 눈을 말이죠. 너무 기괴한 장면이라 어린 제 눈에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아버지는 엎드려 한참을 우시더니 장의사를 부르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연락을 받은 오빠들이 다 돌아왔고 오빠들은 상복을 입고 나란히 서 곡소리를 냈습니다. 아직 학생인 5째 오빠와 6째 오빠는 교복 위에 띠만 두르고요. 장례는 5일 동안 치러졌는데 손님이 많이 몰려 엄마는 부엌에서 허리도 못 펴고 일을 하셨습니다. 저도 술병을 나르고 설거지를 한쪽으로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올케 언니들과 언니도 음식하고 치우느라 애를 썼죠. 조카들은 오빠들 곁에서 아버지, 나 힘들어 라고 조르더니 비워준 한쪽 방에 들어가 놀더군요. 물론 셋째 오빠네 조카들과 둘째 오빠 막내는 너무 어려서 그러려니 했지만 다른 아이들은 일을 도울 수 있는데 노는 모습을 보니 나는 뭐하나 싶더라고요. 할머니는 6째 오빠를 붙들고 앉아 눈물을 닦으며 아이고, 이제 이 할미는 못 산다. 석규야, 이제 이 할미는 이 집에서 못 있겠다. 그치? 아이고 여보, 날 두고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해요? 라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아주머니들은 어휴, 아주 눈물을 쥐어짜네. 쫓겨날까 걱정돼서 저러나. 석규 쟤는 왜 붙들고 저래? 끼고 키워서 저러는 거야? 라며 뒷말을 하더라고요. 고작 10살짜리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그 모습들을 보자니 가슴속이 뜨거워지면서 열이 뻗쳤습니다. 하지만 그 열을 어디에 표현하겠어요? 그저 속으로 삼켰죠. 그저 막연히 내가 이 집에 없어도 아무도 모르겠지? 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실제로 저를 챙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오빠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데 할머니는 6째 오빠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 할미가 다음에 오면 없을 거야. 석규야,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 되라. 라며 또 악을 쓰고 울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께 아버지는 어머니, 석규 보내주세요. 저희가 더 잘 모실게요. 라고 하며 달래셨고요. 그제야 오빠의 바지를 놓고 석규야, 잘 다녀와. 할미가 우리 석규 좋아하는 거 많이 해놓을게. 라며 웃는 할머니의 얼굴에서 저는 또다시 기괴함을 느꼈습니다. 오빠는 그런 책에 이거 학교 갈 때 가지고 가. 나도 얻었어. 라며 지우개를 쥐어주고는 버스를 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엄마는 여전히 일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아버지가 보실 때만 일하는 척 하셨고요. 겨울이 오고 방학이 되어 오빠들이 집에 왔을 때는 더 앓는 소리를 해가며 6째 오빠를 곁에서 놓지 않으시는 할머니가
저는 되게 미웠습니다. 여섯째 오빠가 없는 틈에 다섯째 오빠는 제게 심부름도 많이 시키면서 너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냐? 라며 구박을 하고는 했거든요. 언니는 학교에 가는 건 포기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웃는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없는 형편의 다섯 아들들에 비해 언니가 받는 대접은 불공평하긴 했습니다. 장가간 오빠들 셋 집 구하는 돈 다 해주고 올 때마다 바리바리 싸 보내느라 엄마와 언니는 쉴 새도 없이 일을 해야 했으니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저 역시 같은 입장이기도 했고요. 그런데다가 할아버지도 안 계신데 할머니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손이 아니었는데도 아버지는 살뜰히 할머니를 모시셨습니다. 그게 다 엄마와 언니의 희생에서 비롯된 일이었죠. 물론 아버지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지만 언니는 자신의 처지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쯤 언니가 전에 못 보던 옷을 입고 곱게 화장을 하고는 아버지를 따라 읍내에 다녀왔습니다. 못 보던 화장품을 구경하느라 넋이 빠져 있는데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 그런 엄마를 바라봤지만 어떤 말도 묻지 않았고 어떤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 언니는 결혼을 했습니다. 형부라는 사람은 시내에서 꽤나 큰 쌀가게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처음 보고는 처제 용돈 써 라며 꽤나 큰 거금인 500원을 주어서 부자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형부는 첫째 오빠만큼이나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언니와 결혼을 한다니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언니를 안고 눈물을 훔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일이지만 할아버지 장례로 혼기를 놓친 언니를 제취 자리에 선을 보이고 올린 결혼이었던 거죠. 아이도 있는 남자의 집에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아마도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집에 돈이 더 있었다면 언니는 더 좋은 집에 시집을 갔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형편상 아버지는 더 나은 선택은 없다고 믿으셨을 겁니다. 나쁜 분은 아니셨거든요. 다섯째 오빠는 군대에 가느라 언니 결혼식에 오지 못했고 고등학생이던 여섯째 오빠는 언니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형부에게 가서는 우리 누나 울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라고 하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는 결혼식이 끝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런 주변과는 상관없이 활짝 웃으며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에게 너무 좋아.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어. 이제 나 농사일 안 하잖아. 드디어 시내에 산다. 그 사람이 나 갖고 싶은 거 다 사준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웃었거든요. 언니가 입고 나갔던 옷도 칠하고 갔던 화장품도 다 그 집에서 보내준 거라면서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의 모습이 낯설어 그저 보기만 할 뿐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는 우는데 아랑곳도 없는 언니의 모습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언니가 하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언니가 결혼을 하고 얼마 뒤 치러진 졸업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터덜터덜 돌아온 집에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잔뜩 쌓여 있을 뿐이었죠. 여섯째 오빠가 주고 간 상식책이 유일한 제 탈출구였습니다. 그냥 필요할 것 같아 헌책방에서 샀다며 건넨 그 책에는 별의별 상식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벌에 쏘였을 때, 다리가 부러졌을 때, 청소를 할 때, 옷이 찢어졌을 때처럼 위급하거나 지혜가 필요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쓰여 있었거든요. 심심할 때마다 펴서 보면 똑똑해지는 기분이라 좋았습니다. 실제로 할머니 옷에 묻은 얼룩이 안 지워져 어머니가 타박을 받으실 때 그 책에서 본 대로 해 지우기도 했고요. 학교도 안 가서 집에서 일만 하다 보니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더라고요. 할머니는 여전히 일을 하지 않으셨고 여섯째 오빠만 챙기셨습니다. 누가 보면 자신이 낳은 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셨죠. 첫째 오빠부터 셋째 오빠는 그런 할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를 더 챙겼죠. 그런다 한들 오빠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다 할머니 차지가 되었지만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참 야속할 법도 한데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어머니, 애들이 챙겨왔는데 쓰세요 라며 먼저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여전히 제 마음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조카들과 제 처지가 다른 것에 서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저와 1살 차이가 나는 첫 조카는 저와는 달리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기에 더 서럽더라고요. 조카가 안 오면 그냥 지낼 텐데 오빠가 올 때 같이 오는 걸 보면 그렇게 제가 초라하고 작게 느껴져 일부러 자리를 피하기도 엄청 피했습니다. 그래봤자 산이며 들밖에 갈 데가 없었지만 그래도 마주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6째 오빠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고 나서는 저는 더 마음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5째 오빠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저를 더 힘들게 하기도 했고요. 엄마가 일부러 오빠에게 막내한테 좀 잘해줘. 너는 다른 형제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왜 성미한테만 그래? 7살이나 어린애한테. 라며 뭐라고 해주시기도 했지만 오빠는 얘는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워. 석교까지만 태어났어야 하는데. 라며 저를 노려보기 일쑤였거든요. 저는 그런 오빠에게 어떤 말도 못하고 입만 삐죽거렸습니다.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저를 20살이 되자마자 선이란 선을 다 보시게 하시더니 시집을 보내셨습니다. 5째 오빠가 결혼을 하며 올케가 있어 일은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조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내심 시집 가는 거 좋았습니다. 오빠에게 올케 언니 앞에서 구박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3사람 정도 만났을 때 한 남자가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잘생긴 구석은 없었지만 말도 많지 않고 저에게 성미 씨는 웃는 게 예쁘네요 라고 해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크게 웃은 것도 아니고 피식한 게 다인데 말이죠. 그러면서도 내심 걱정은 됐습니다. 실은 언니가 형부에게 맞고 산다는 말을 들었기에 무섭기도 했죠. 돈도 많고 사람도 좋아 보이던 형부는 언니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때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술을 마시고 와 딸들도 때려 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제일 가깝게 살던 둘째 오빠네로 도망을 쳐 오빠가 쫓아가 형부를 때려 난리가 났었거든요. 사돈집에서 고소를 한다며 저희 집까지 쫓아와 큰 소리를 내는 걸 아버지가 겨우 설득해 돌려보냈고 언니는 한동안 집에서 지내다 형부가 와서 무릎을 꿇고 빌어 언니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도 했고요. 그런 언니를 보며 5째 오빠는 돈에 팔려 결혼을 하니 저러지 라며 혀를 차는 걸 듣고 너무 돈이 많은 사람도 무서웠고 그저 다정한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 저는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다른 남자들처럼 뭐 해준다 소리도 없는 게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 선택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시댁은 저의 집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나은 점이라고는 시내에 집이 있다는 것뿐이었죠. 남편은 그런 집 장남이었고 밑으로 줄줄이 여동생만 셋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새벽 시장에서 일하는 짐꾼이었고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몸져 누워 계셨고 시누이들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선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저희 외가 친척분이 잘 아시는 양반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로는 되게 명문가였는데 갑자기 파산을 했다는데 알 길이 없었죠. 결혼식만 겨우 하고는 시댁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방이라고는 2개뿐이라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은 한 방을 쓰고 저희 부부가 나머지 방을 써야 했죠. 농사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됐지만 매일 시누이들 도시락을 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도 들어야 했죠. 청소, 빨래, 음식을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언니보다 더 친정에 소식을 전할 수도 가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딸아이가 태어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제야 겨우 친정 나들이를 했고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남편에게 아는 체를 했고 제 딸아이를 예뻐해 줬습니다.
여섯째 오빠는 서울에서 만난 여자를 데려와 인사를 시켰습니다. 너무 곱고 예쁜 사람이라 감히 아는 채도 못했죠. 언니는 전보다는 나은지 얼굴이 좋아졌다고 여겼는데 팔뚝에 멍을 보고 여전히 맞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형부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언니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다섯째 오빠와 나갔다가 돌아오더니 구석에 자리를 지키다가 발이 나자마자 언니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언니가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왜 저러고 사나 싶었습니다. 제 앞날은 모르고 말이죠. 마치 저에게 누군가 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일이 나더라고요. 친정에 다녀온 후로 남편은 저에게 돈 좀 해와 라고 하더군요. 야, 그렇게 땅이 많고 형님들도 다 살만하다며. 너 앞으로도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가서 우리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다면서 졸라서 뭐라도 좀 해와 라며 화를 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집에 무슨 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출가 외인이라며 명절에도 친정에 못 가게 하더니 갑자기 무슨 돈이요. 오빠들한테도 내가 그렇게 손 벌리고 할 입장도 아니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남처럼 자랐다고. 라며 남편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별이 번쩍 보이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어디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남자 기죽게. 남편이 본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얌전하다 했더니 어디서 드세게 굴어? 너희 집에서 그리 가르치던? 너희 딸이 그런 거 보고 배울까 겁나지 않냐? 라며 호통을 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누이들은 저희끼리 귓속말을 하며 키득거리며 저를 보는데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뭐라고 대들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대문에서 기척이 느껴지는데 남편 표정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한 남자가 들어와 남편의 멱살을 잡아채더니 이 자식이 내 동생을 감히, 너가 감히! 라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여섯째 오빠였습니다. 워낙 덩치가 좋은 사람이라 왜소한 남편은 그야말로 고목나무의 매미 같더군요. 시아버지는 저희 오빠라는 말에 사돈총각 이러면 안 되죠. 시애비가 며느리 좀 가르쳤다고 이러면 됩니까? 라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자 오빠는 멱살을 잡았던 남편을 마당에 내동댕이 치면서 세상 천지 어느 시아버지가 며느리더러 친정 가서 돈 해오라고 때립니까? 그리고 너희는 웃어? 내 동생이 맞는데 웃어? 라며 시누이들에게도 소리를 치더군요. 시누이들은 겁이 났는지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짐 싸, 애도 챙기고 오빠랑 가 하더니 저를 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에게 매달리며 오빠, 내가 가긴 어딜 가. 엄마랑 아버지는 어쩌고 라며 오빠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일단 아이가 너무 어렸고 그때 생각으로는 이혼이라는 건 꿈도 못 꿀 때였으니까요. 오빠는 그런 저를 내려다보더니 이러고 살지 마. 하영이 생각도 해. 라더니 제 손에 뭔가 쥐어주고는 대문 밖을 나가더라고요. 들여다보니 로션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오빠에게 그때 무슨 일로 날 찾아왔었어? 라고 물으니 너 어떻게 사나 궁금한데 핑계가 없잖아. 그래서 로션 준다는 핑계로 찾아갔지. 너희 올케는 그런 거 잘 바르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친정에 가서 돈 가져오라는 소리를 하진 않았지만 달라졌습니다. 걸핏하면 상을 엎었고 시누이들은 빨래 트집을 잡으며 못살게 굴더라고요. 그래도 버티면 나아지겠지 싶어 딸아이가 5살이 되도록 그 꼴을 다 받아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제 고모 옷이 예뻤는지 손을 댔는데 망가졌다며 시누이가 아이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5살짜리 뺨을 쳐요 라며 말을 하는데 남편이 그럼 너가 맞으면 되겠네. 애 엄마가 애 하나 제대로 못 봐서 옷을 망가뜨리는 동안 뭐 했어? 라더니 제 뺨을 치더군요. 그 순간 제가 무슨 힘이 났는지 그간의 서름이 확 몰려오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의 뺨을 치고 시누이 머리채를 잡고는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새끼 몸에 손을 대고도 뭐 잘했다고? 라고 소리를 치며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제 인생에 처음 있던 일이죠. 누군가에게 그렇게 소리를 치며 화를 내는 게요. 한번 터지니 막아지지가 않더군요. 남편을 거의 다 긁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된 저는 도저히 친정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모아놓은 돈도 없이 덜컥 애까지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된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차비만 겨우 마련해 여섯째 오빠가 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빠가 무슨 일 있으면 오빠에게 오라고 했거든요. 오빠는 군대에서 만난 사람과 일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무작정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출발 전에 오빠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래 와라. 여기 얼마나 일거리가 많은데 와. 라고 하기에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가기로 했습니다. 동네 창피하다며 하룻밤도 겨우 재워주는 친정과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느라 저에게 이혼을 왜 하냐며 화를 내던 첫째 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에게도 못 갔고요. 저에게 오라고 한 사람은 여섯째 오빠뿐이었기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올케 언니도 잘 왔다고 반겨주는 오빠네 집은 한동안은 저와 딸아이에게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지낼 수는 없었기에 저는 먹고 살 궁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줄 아는 건 농사일과 집안일뿐인 제가 당장에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세탁소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나갔습니다. 가서 일을 배우면서 각종 세제 쓰는 법도 배우고 예전에 책에서 본 대로 알려도 드리며 일단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야 근처에 방이라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방도 구하고 딸아이도 학교를 보냈습니다. 시댁에서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누이들도 시집을 가고 나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남아 두 남자 청승을 떨고 살더라 소문이 났다 하더라고요. 오빠의 고향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빠는 그쪽으로는 베개도 놓지 말고 자라 라며 염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빠가 지금 하는 일만 잘 되면 너도 좀 보태줄 테니까 조금만 고생해 라며 저를 달래주고는 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의 말만이어도 힘이 났고요. 오빠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말이 그저 좋았습니다. 그냥 의지가 되었다고 할까요? 세상 그 누구도 저를 돌아봐주지 않는데 오빠가 그렇게 챙겨주는 말들이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말뿐이어도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빠는 그 약속을 지키려는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당장의 딸아이와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제 생활은 점점 자리를 잡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마땅한 직업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세탁소 일을 하다가 가게 점원을 하다가 마트에서도 일을 하고 그런 식이었죠. 그러다 보니 생활은 빠듯했고 번번이 아이는 올케 언니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올케에게도 미안하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면서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살 때보다 나아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 만에 고향에 갔는지 모릅니다. 엄마의 마지막은커녕 소식도 오빠를 통해서나 전하고 듣던 저는 고향집 대문 앞에서부터 엉엉 울면서 들어갔습니다. 어찌나 복받쳐 눈물이 나던지 엄마 영정사진도 못 보겠더라고요. 못 본 사이 조카들은 다 자라 저희 아이보다 조금 어린 아이들을 낳아 데리고 왔더군요. 가족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인 자리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엄마만 안 계시더군요. 욕을 먹던 어쩌던 그냥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갈 걸 이라는 후회를 하며 엄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꽃상여를 타고 떠나는 엄마의 마지막 걸음에 저는 또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를 선산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의 짐을 정리하는데 아버지가 이건 막내 거다. 너희 엄마가 모아놨어. 라고 주시는데 오빠가 사줬던 책과 제가 쓰던 일기장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시집 간다고 아무렇게나 두고 간 것을 엄마는 소중하게 모아두신 거죠.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딸이 엄마 이게 뭐야? 라고 묻기에 엄마 어릴 때 쓰던 거 하고는 대답을 하는데 또 눈물이 나 울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이제 오지 마. 오빠들 힘들게 하지 마. 나 죽어도 오지 마라. 이혼하고 그 망신을 줬으면 됐다.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나 몇 년 만에 봤는지 알아요? 체면? 내가 그거 눈치 보다가 엄마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라고 하자 언니가 옆에서 그러니까 살았어야지. 어딜 이혼을 하고 잘했다고 그러니? 다 그러고 산다. 라고 하기에 언니나 그렇게 맞고 살아. 아버지, 알았어요. 안 올게. 오빠들한테도 연락 안 할게. 갈게요. 하고는 딸아이 챙겨서 나오려는데 큰올케가 봉투를 제 주머니에 넣으며 어머니가 막내 오면 주라고 그러셨어요. 가져가요. 라고 하더군요. 그깟 돈 그 자리에서 던져주고 오고 싶었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돈을 품고는 서울로 올라와 버렸죠. 오빠는 나중에 올라와 형들하고 누나한테 내가 다 잘 이야기했어.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마라. 옛날 사람들이라 그래. 맞고 사는 것보다 이혼이 낫지. 무슨 소리야. 라고 했지만 저는 서운함과 쓸쓸함으로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그럴듯하게 돈도 벌고 옷도 비싼 거 입고 갔으면 나를 무시했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 지금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맛집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서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점은 다 가서 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에도 맛있어야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먹으러 다녔죠. 그러다 코다리찜집이 제가 생각했던 규모와 음식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계산을 하고는 마감할 시간에 다시 찾아가 사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쭈었더니 계산대에 있던 사장님이 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미라고 합니다. 사장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요. 제가 음식을 배우고 분점을 내고 싶은데요. 라고 다짜고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저희는 아직 분점이나 음식 전수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더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잡일부터라도 시키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성실하게 사장님 마음에 들게 하겠습니다. 라며 사정을 해봤지만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에 다음 날도 찾아가 사정을 해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언니 또래의 한 여자분이 제게 다가오시더니 돈 벌어야 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며 돈 안 벌어도 되는 사람 있나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제 얼굴을 살피시더니 혹시 청소에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실 내가 어제도 여기서 보고 오늘도 봤어요. 여기 사장이랑 내가 친구거든. 포부가 너무 대단해서 내가 일을 좀 맡겨보려고 하는데 라고 하시며 저의 의견을 물으시더라고요. 어떤 청소일까요? 라고 여쭈어 보니 사실 이 건물이 내 건물이에요. 이 옆 건물도 층마다 화장실이 있어. 내가 화장실 청소랑 건물 내부 청소랑 같은 업체에 맡겼더니 둘 다 청소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청소가 안 되는 화장실부터 좀 맡기고 싶은데 둘 다 8층이고 남녀 분리되어 있으니까 내가 첫 달은 기존 업체에 맡기던 그대로 줄게요. 어때? 잘하면 다른 건물도 맡기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액수는 이미 제가 그 전에 받던 월급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제가 하기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니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오빠가 사줬던 그 책을 찾아 꺼내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화장실 청소법을 찾아보려고요. 다행히도 오래전 책인데 화장실 냄새 잡는 법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나프탈렌을 쓰는 것이 아닌 세제 비율도 있어 그걸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 필요한 세제를 사들고 약속한 날에 건물 앞에 갔습니다. 사장님과 인사를 하는데 짐들을 보시더니 앞으로 이런 건 비용 처리하세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비법대로 청소할 거라 영업비밀이 될 수 있어서요. 제가 구입하겠습니다. 하고는 화장실을 살펴보며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준비해간 코팅 종이를 화장실 가장 안쪽 벽에 붙이자 이건 뭐예요? 라고 물으시기에 아무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깜빡깜빡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일주일마다 날짜 쓰고 청소 시간을 적어 놓도록 하려고요. 이걸 보면 층마다 많이 사용하는 시간을 알 수 있어서 청소 순서도 정할 수 있고 더 손이 많이 가야 하는 시간에 맞춰 청소를 하니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저를 보시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어머나, 수완이 좋으시네. 내가 사람을 잘 봤나 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시더니 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시작한 화장실 청소를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파리가 미끄러진다는 말이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했죠. 사장님은 4개월을 지켜보시더니 건물 2개를 더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직원 채용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수익으로는 사람 못 쓰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사무실 하나 내줄 테니까 작게 사업 시작해볼래요? 그러면 우리 건물만 하는 거 아니고 다른 건물도 할 수 있잖아요.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생각해보고 사업 계획서를 좀 써와 볼래요? 버거우면 그냥 내 건물들만 하고 라고 하시는데 이상하게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사업 계획서와 씨름을 해서 사장님께 가져다 드리며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그날부터 면접 보는 법부터 거래처 뚫는 법, 지시 내리는 법, 세금 내는 법 같이 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누가 그렇게 저를 챙겨준 적이 없다 보니 이렇게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사장님은 제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 힌트를 주셨고 저는 그 힌트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현장을 뛰어다니며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 딸은 사촌들과 시간을 보내야 했죠. 지금도 너무 고마운 건 올케 언니가 제 자식 품듯 저희 아이를 품어주셨다는 점입니다. 그죠? 아유, 손도 안 가게 저희들끼리 잘 지내는데 뭘요. 챙긴 것도 없어요. 하영이가 다 알아서 잘해서 라고 할 뿐이었거든요. 그 고마운 마음을 갚아주기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저희 사무실은 어느새 파견 직원 15명에 관리하는 건물만 30개 동이 되었습니다. 상업단지의 큰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 규모는 엄청나졌죠. 사장님이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제가 뛰어들어 직접 키운 사무실이 생긴 지 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생활은 안정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된 딸아이 하고 싶다는 공부도 마음껏 시켜줄 정도는 되더라고요. 조카들 대학 등록금도 제가 내주었고요. 오빠와 올케는 우리가 해줘야 하는데 받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지만 저는 오빠, 조카들 유학비용도 내가 낼 수 있어. 하고 싶다고 하면 보내. 우리 하영이도 미술 전공해서 유학 간다잖아. 조카들도 가라고 해. 내가 해줄 수 있어.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이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에는 정말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청소를 하며 울었죠.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효도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헛헛한 마음을 일하는 데 쏟았고 아직도 화장실 청소 용액 비율은 저만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에서 건물 전반적인 청소까지 관리의 범위를 확대하며 세제도 다르게 써야 해 더 복잡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저만 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사장님께는 투자 원금과 이익금에 대해 약속한 날짜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장부도 못 보던 저에게 사업에 대해 알려주신 이유를 물었더니 당신 눈빛이 뭐든 하겠던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거 하나는 기깔나게 배웠거든. 사람 보는 거. 근데 그때까지도 당신처럼 그런 눈빛 가진 사람 본 적이 없었어. 성공하겠나 싶더라고.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나도 이제 좀 놓고 놀러 다니고 싶어서 건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몇 년 있다가 당신 이 건물들 할래? 관리가 되는 사람한테 넘기고 싶어서 싸게 안 줘. 돈 많이 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다 입주 청소도 하고 아파트 청소도 하면서 저희 업체가 이 지역에서는 청소 관리 분야로 이름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무실 이전 청소까지 다 하거든요. 상업지구라 그런 부분을 원하시고요. 지금은 어플도 개발 중인데 그건 우리 조카가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청소든지 원하는 분야에 출장을 부를 수 있는 어플인데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쓰이게 되면 그야말로 대박인 거죠. 딸아이는 대학에 입학한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 디자인을 전공한 후에 지금은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과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딸과 사위를 반반 닮은 손자, 손녀와 영상통화하는 게 요즘 제 낙이기도 하고요. 딸이 미국으로 가면서 엄마,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꼭 건물주 돼. 알았지? 라고 하면서 갔는데 그 약속도 이루어주고 싶어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전에 저는 사장님의 건물 4개 동 중 2개 동을 매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2개 동도 꼭 제가 인수하겠다고 다른 곳에 넘기지 마시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장님이 자녀분이 없으시거든요. 그 연세에 노느라 결혼 안 하셨답니다. 재산 보고 달려드는 남자는 많았지만 성에 차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노셨는데 나이 들어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 다 팔고 더 놀다가 남은 재산 사회에 환원하고 죽고 싶다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대단하시죠? 저는 더 열심히 해서 딸아이와 6째 오빠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겁니다. 웃긴 건 제가 조카들 학비 보태주고 형편이 좋아지자 다른 형제들과 조카들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집안의 수치에서 어느새 주요 인사라도 됐는지 명절에 오겠다는 아이들도 있다니까요.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없던 대로 살자고요. 돈이 이렇게 힘이 있네요. 아마 곧 제 건물 이야기도 돌겠죠. 그럼 오지 말라고 해도 오려나요? 인생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벅차더라도 견디고 이겨내세요. 그럼 언젠가는 저처럼 좋은 날 맞아 웃으실 겁니다. 다들 좋은 일만 생기는 봄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자랑 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